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 들어온 해킹 피해 관련 소식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해킹 피해 규모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외부 해킹 공격으로 롯데카드 고객 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특히 비밀번호와 CVC까지 유출된 28만 명은 도용당할 위험도 있는데 롯데카드는 피해를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카드에서 당초 집계보다 100배가 넘는 200GB의 데이터가 유출됐습니다. 전체 960만 명 고객 3분의 1에 해당하는 회원 정보가 해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총 회원 규모는 297만 명.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 명입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22만 명은 카드 번호와 온라인 결제 정보가, 47만 명은 주민번호까지, 그리고 28만 명은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C까지 모두 유출됐습니다. 이 경우 해외와 국내 가맹점에서 부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이 되면 둘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암호화되지 않게 나갔다는 게 문제죠. 롯데카드는 비밀번호 변경과 해외 안심 차단을 권유하며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정도가 심한 28만 명은 재발급 시 다음 연도 연회비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CVC까지 유출된 고객들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단순히 어떤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이런 보안이 매우 취약해서 그것까지 다 유출돼버린 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정보 관리와 정보보안 관련 위규 사항을 낱낱이 살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허술했던 관리에 대한 최대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네, 이번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한 데는 롯데카드의 소홀한 보안 투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영업 방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여신 전문 금융사 대표이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만 치중한 반면 정보 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한 결과는 아닌지 뒤돌아보셔야 합니다.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수치로는 증가했지만 전체 IT 예산 대비 투자액은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조자진 롯데카드 대표가 인정하듯 정보보호 투자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ESG 보고서에서 롯데카드는 고객정보 및 데이터 보안 강화성 우려에 대한 심각성을 중간 단계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사모펀드의 투자 목적은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다며 금융업의 경우 보안 역량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MBK 소속 롯데카드 이사가 지난 2월 정보보호 관련 이사회에 불참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비싼 가격으로 파는데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쪽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도 되고요. 무차별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면서 기업 가치 떨어뜨리다 보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고려아연 홈플러스 사태로 잡음을 빚는 MBK 입장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로 롯데카드 매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올 들어 발생한 이런 해킹 등 금융사고 피해 규모가 벌써 작년 한 해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고 거래할 수 있나 하는 소비자들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 7, 8월 2달 동안 금융권에선 SGI 서울보증, 웰컴금융, 이번 롯데카드까지 대형 보안 사고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내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은행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중은행 7곳에서 올 들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51건, 피해 금액은 1,746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발생한 38건, 1,218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은행 직원 등의 횡령, 유용, 사기 등을 합친 사고 금액입니다. 최근 5년으로 넓혀보면 은행권 금융사고 피해액은 2020년 53억 원, 2022년 897억 원에서 지난해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2,000억 원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은행권은 올해 1월 임원별로 내부 통제 책임을 따져 묻는 책무 구조도가 시행됐지만 금융사고 피해액은 더 늘었습니다. 소비자들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가 실질적으로 내부 통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절대 보안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라도 봐도 될 정도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은행이 스스로가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개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부 통제나 내부 감시가 좀 소홀히 하다.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터진 회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을 두고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금융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어제 용의자들이 잡힌 KT의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T도 오늘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금액과 유출된 개인정보가 기존의 발표보다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난 겁니까? 네, KT는 무단 소액 결제 관련 피해 고객이 당초보다 늘고 피해 금액도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기준으로 피해 고객은 362명으로 84분 증가하셨고 피해 금액은 2.4억 원으로 0.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이디 2개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 1차 발표 때 드러난 2개를 포함해 총 4개의 불법 펜토셀을 통해 2만 명이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기지국 아이디를 통해 가입자 식별 정보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 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정황도 발견됐는데요. 다만 KT 측은 인증키가 유출되지 않은 만큼 복제폰 우려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가 무료 유심 교체뿐만 아니라 다른 보상안도 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T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휴대전화 통신기기 사용과 연계에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KT는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고객 입장에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해자 중국 국적 남성 2명은 구속됐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4일 KT와 LG유플러스의 대표이사와 이통 3사 보안 책임자를 증인으로 불러 통신사 해킹 논란을 질의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트럼프 2기 첫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이번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B컷은 없었지만 이번 금리 인하로 우리 입장에서는 대외적 변수가 해소되면서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은의 남은 부담은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로 역대 최대 수준이던 한미 간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연내 금리를 추가로 2번 더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한미 금리 차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완화되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국내 여건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여력이 당연히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여건에 집중하면서 성장과 물가 상황 그리고 이제 금융 안정 상황을 같이 점검하면서 1%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싣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과 함께 금리를 낮추면 경기 회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변수는 집값입니다. 정부가 6.27 대책에 9.7 공급 대책까지 연이어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면은 정책 공조를 해야 되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연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지 않겠냐.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금리 유지 시에도 집값과 가계부채 우려를 이유로 꼽은 바 있습니다. 복잡한 셈법 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국내 증시는 멈췄던 질주를 재개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증시 부양 의지를 상승 재료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총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질주했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4% 오른 3,461.30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은 2,8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4,300억 원 사들였습니다.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며 삼성전자는 1년 1개월 만에 8만 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장중 역대 최고가인 35만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 인하는 위험자산 선호를 야기하면서 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중에서 좀 업종별로 좀 업속가리기를 했을 때 반도체가 제일 좀 매력적이다라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AI 시장이 과열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오라클과 브로드컴 등 미국의 테크 기업의 실적으로 걷어낸 영향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선 AI 거품론에 눌려있던 반도체 밸류체인 중 향후 저평가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국내 반도체주가 관심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에 더해 금융과 지주사도 국내 정책의 수혜를 받을 거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안 등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도 늘어나며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8거래일 연속 11조 원을 웃돌아 조정장 대비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은행들이 막혔던 대출 갈아타기를 재개했습니다. 막혔던 건 풀리고 있지만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대출 규제에 소비자들의 애만 타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 갈아타기가 1억 원까지만 된다. 6억 원 한도에 막혀 갈아타기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은행 대출을 써야 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갈아타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627 규제로 1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막혀 소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최근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오늘 하나은행, 내일은 국민은행이 주담대 갈아타기를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강화된 규제로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새로 넘어오는 고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대환대출이 허용되는 등 실제 대출 심사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있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얼마나 체감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농협, 하나, 신한은행이 잇따라 모집인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재개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규제가 번복되는 현상이 반복이 되게 되면 금융소비자와 주택 구매 수요자들에게 여러 혼란을 주게 되고요. 큰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커 보여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막았다가 2달 만에 다시 풀었지만 그림이 떡이 되어버린 대환대출에 소비자들만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출발 기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1억 원 이하 채무는 90% 비탕감을 해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채나리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네, 우선 새출발 기금 적용 기간과 대상, 혜택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 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기간이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였지만 2025년 6월까지 사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3년으로 2년 더,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도 줄여준다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 조정의 경우 기존에는 거치 기간 채무 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는데 앞으로는 채무 조정 후 약정 이자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조기 대위 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 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채무 조정 시 최초 대출 금리와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 출발 기금이 정책금융과 고용, 복지 등 다른 제도와도 연계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새 출발 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처럼 서울 아파트값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재차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와 성동 같은 데는 더 센 규제가 나오기 전에 집을 사려는 패닉바잉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최지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의 대장주인 텐지일 아파트입니다. 성동구가 머지않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서둘러 매물을 보러 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전에 네 팀이 왔는데 세 팀은 보고 한 팀은 늦어져서 못 보셨어요. 서울 되기 전에 사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거죠. 소식을 듣고 일요일 날에 나와서 보신 분도 있었는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9억 3천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달 초에 19억 9천만 원에 팔리며 또다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주 성동구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0.41% 오르면서 강남을 제치고 서울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마포구도 전주 0.17%에서 이번 주 0.28%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까지 들리며 주택 매수 심리를 더 자극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돈은 늘어나잖아요. 실물 자산을 밀어 올리는 그런 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9월 7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충분한 안정 시그널을 주지 못하면서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세 흐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쿠팡의 이커머스 독주 속에 생존 활로를 찾던 신세계 계열 G마켓과 중국계 알리익스프레스의 합병이 승인됐습니다. 새로운 이커머스 공룡이 등장하면서 쿠팡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합병에 따른 시장 판도 전망을 신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회사의 합작법인명은 그랜드 오프스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기존 계열사로 그랜드 오프스 홀딩의 주식 딱 절반을 G마켓 지분을 100% 보유한 신세계 계열사 아폴로 코리아가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쇼핑몰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G마켓과 알리 각각의 플랫폼을 유지하되 두 회사의 물류 시스템과 입점 셀러들의 활발한 교류가 예상됩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알리가 세계 200여 나라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 셀러들의 글로벌 진출을 통해 우수한 한국 상품의 해외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합작법인을 승인하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데 따른 부작용과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양사의 회원 정보와 소비자 데이터는 공유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잠재적으로 유력한 그런 경쟁 사업자들이 출연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하나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어떤 전망도. 이용자 수 기준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쿠팡이 3,420만 명으로 압도적 1위인 가운데 알리 920만 명, 테무와 11번가가 각각 800만 명 안팎, G마켓은 670만 명입니다. 결합에 따라 단순 합산하면 양사의 이용자 수는 1,600여만 명으로 후순위 업체들을 한참 따돌리게 됩니다. 쿠팡의 독주 속에 또 다른 공룡이 등장하면서 최근 네이버와 마켓컬리가 전격 손을 잡는 등 이커머스 업계의 합종 연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차원입니다.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은행권의 ELS 판매 재개가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판매 모두 내년 초에나 거의 동시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 판매가 미뤄졌군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행의 ELS 등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재개는 연내 불가한 상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준칙 개정안 등이 이달 말 공포로 예정돼 있는데 효력 발생이 3개월 뒤라서 아무리 빨라도 오는 12월 말 이후에 판매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규정 변경 사항을 전산 시스템 등에 반영한 뒤에야 판매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 오픈이 사실상 불가라는 겁니다. 앞서 고난도 상품 대면 판매를 위한 거점 점포의 수도권 쏠림 탓에 은행들은 지난달 수정안을 금융위에 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관련 협의를 하는 중으로 은행권은 당국의 조직 개편 논란 때문에 논의가 다소 지연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대면 온라인 판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기업은행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은 고난도 상품의 비대면 판매 재개를 확정한 상태로 시점은 대면 판매와 거의 동시가 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대면과 비대면 동시 재개를 예고했으나 은행에선 비대면 판매를 할 때 고객의 얼굴을 영상통화 등으로 확인하고 상품 설명 기록을 남기는 등 별도의 전산 처리가 필요해서 재개에 시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홍콩 ELS 논란을 비껴간 우리은행은 지금도 고난도 상품을 대면과 비대면 둘 다를 통해 판매 중이며 당국의 규정 개정안 효력 발생 뒤에는 판매 채널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사업 예산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WDX 사업이 또다시 자초됐습니다. 사업자 선정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국내 조선 빅2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과 관련한 안건을 올리려고 했으나 업계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보류한 겁니다. KDDX 사업자 선정 결정이 임박했다가 무산된 게 올해에만 4차례입니다. KDDX 사업은 8조 원을 투입해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기본 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상세 설계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양대 산맥인 HD현대와 하나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지금 더 이상 두 회사만의 갈등이 아니게 됐습니다. 방사청이 HD현대와 수의 계약을 맺으려 하자 정치권과 하나오션은 HD현대에 대한 특혜라고 맞섰습니다. 공동계약이라는 대안이 나오자 이번에는 HD현대가 하나오션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과위원회 내 일부 민간위원들 갈등까지 불거지며 국회가 관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협의는 하되 정부가 정책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가능한 시간을 단축하는 게 좋습니다. 방사청은 KDDX 사업 추진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요구할 경우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 사업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갈등을 겪던 호텔신라가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텔신라는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앞으로 5년 동안 6만 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 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규 채용은 반도체 등 주요 부품과 미래 먹거리를 발휘 잡은 바이오,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SK와 현대차, 하나, 포스코 등도 줄줄이 채용 계획을 내놓으며 주요 기업들의 올해 연간 채용 규모는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